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구단이며 프리미어리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한 이후로 21년간 총 13회의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팀이 있는데 바로 맨체스터를 연고지로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맨유는 침체기에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과거에는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팀이며 길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클럽 중 하나로 그들의 역사는 총 4가지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총 3번의 영상으로 긴 시간에 걸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에 맞춰 유럽 전역에는 이른바 산업도시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맨체스터 지역이었습니다. 산업도시를 일상적으로 조직한 것은 노동조합이었고 비일상의 문화 영역에서 사람들을 응집시킨 것은 바로 공놀이 중 하나인 축구였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레저와 스포츠의 선택지가 다양하지 못했는데 이때 축구가 대중 스포츠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1870년대부터 잉글랜드 프로축구에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축구에 열광하고 축구를 즐기는 노동자들은 점차 자신들이 직접 팀을 결성하면서 축구라는 스포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시작도 철도 회사의 실업팀들이 만들었던 뉴튼 히스 LIR 클럽에서 시작되었죠. 맨체스터에 위치한 요크셔 철도 회사의 근무자들이 1878년에 만든 팀이 뉴튼 히스였으며 1892년에는 요크셔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독단적으로 풋볼리그에 참가하면서 진정한 독립구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때 클럽 총무였던 A.H. 알부트가 뉴턴 히스의 첫 번째 정규직 직원이자 구단 최초의 감독으로 여겨지는데 당시에는 감독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었지만 알부트는 클럽 관리자로서 경기가 있는 날마다 베스트 11을 뽑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팀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알부트는 1900년까지 뉴턴 히스를 관리하다 물러나고 새로운 클럽 총무인 제임스 웨스트가 맡게 되는데 이때 뉴턴 히스의 이름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개명하면서 사실상 웨스트가 맨유의 초대 감독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웨스트 또한 클럽 총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어니스트 맥널이라는 사람이 선임되는데 맥널은 맨유의 첫 전성시대를 이어가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맥널은 부임할 당시에 팀을 일부 리그로 승격시키라는 임무를 받았고 클럽의 새 얼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여러 선수들을 영입하여 스쿼드를 보강하였죠. 결국 2부 리그에서 2위를 차지해 승격에 성공하였고 빌리 메레디스와 샌디 턴볼 등의 선수들과 함께 맨유는 1908년 첫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후 FA컵과 커뮤니티 실드를 우승하며 맥널의 지도 아래 맨유는 첫 전성시대를 이어나갔고 이후 맥널이 팀을 떠나고 많은 감독들이 선임과 경질을 반복하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쯤 맨유에는 맷 버스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버스비는 맨유 감독으로 선임된 이후 제일 먼저 지미 머피를 코치로 임명하는데 머피는 평생 동안 버스비를 옆에서 도우며 맨유를 강팀으로 육성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이기에 이 결정은 버스비가 감독 기간 내내 했던 결정들 중에서도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버스비는 주급 체계를 바꿔나갔는데 기존에 주급을 많이 받고 있던 7명의 선수들을 방출하고 여러 어린 선수들을 영입하기 시작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선수는 셀틱의 윙어로 활약하던 지미 델라니였습니다. 버스비는 델라니를 앞세워 전쟁 이후 재개된 46-47 시즌 리그에서 리버풀에 이어 리그 2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 시즌에도 리그에서 2위를 기록했으며 FA컵 결승전에서 블랙번을 4대2로 꺾고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1949년 맨유의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의 수리가 완공될 쯤에 버스비는 본격적으로 유망주들을 키워서 월드 클래스로 육성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전성기가 지난 선수들은 다른 팀으로 모조리 내보내졌고 유소년 팀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으며 구단의 스카우트 시스템을 확장하여 잉글랜드 전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 재능이 있는 유망주들을 모조리 긁어모았죠. 이러한 버스비의 과감한 결정은 2년 후인 1951년에 마침내 효과를 보았는데 당시 18세였던 제키 블렌치 플라워와 22세의 로저 번이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이 경기에서 리버풀을 1대0으로 격파했으며 기세를 이어가 51-52 시즌에 승점 57점을 획득해 맨유 역사상 세 번째이자 41년 만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버스비의 결단이 우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기에 그는 자신의 정책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1953년 16세의 던컨 에드워즈가 1군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던컨은 첫 경기부터 대활약을 선보여 언론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곧 잉글랜드 최고의 재능으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또한 맨유의 또 다른 전설 바비 찰튼이 1956년에 데뷔하여 역시 대활약을 선보이죠. 이후 마크 존스, 리암 윌런, 데니스 바이올렛 등이 차례로 데뷔했고 이들은 버스비 감독의 지도 아래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며 1군 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량을 키워나갔는데 이때 당시 언론은 많은 유스 선수들을 보고
버스비의 아이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균 연령 22세의 선수단으로 구성된 맨유는 55-56 시즌 압도적인 전력을 선보이며 2위 팀과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다음 시즌에도 버스비의 아이들은 103골을 터뜨리며 승점 64점으로 리그 2연패를 달성합니다. 당시 버스비는 어린 선수들을 주로 기용했으나 마냥 유스들만 길러내어 경기에 투입한 것은 아니었는데, 1953년 반즐리에 공격수 토미 테일러를 영입하였고, 그는 전방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엄청난 득점력으로 리그 최강의 공격수로 등극하죠. 한편 맨유는 이런 시기에 잉글랜드 팀 최초로 유러피언 컵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그런 대회에 참가하지 말고 자국 리그에 집중하라고 권고했고, 다른 리그 팀들은 이를 따르고 있었죠. 하지만 버스비는 이에 불복하고, 축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즐기는 게임이 되었고 더 이상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맨유 고위직들은 버스비의 의견에 동의하여 버스비는 FA가 참가를 막을 권리가 없다고 파악하여 유러피언 컵 참가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6-57 우승팀 자격으로 참가한 맨유는 안데르흐트와 맞붙어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 홈에서는 10대 0이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며 전 유럽을 경악시키게 됩니다. 이후 도르트문트 빌바오를 차례대로 격파하며 4강에 올라선 맨유는 초특급 선수들이 집결해 있었던 레알을 만나게 되었고, 비록 1차전에서 패하고 2차전에 비기며 떨어졌지만 레알 회장이 맨유의 경기력을 높게 사며 버스비에게 감독직을 제의했으나 버스비는 방긋 웃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Manchester's my heaven. 1957-58 시즌 맨유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로피언컵에 또 참가하여 8강에 진출하였고, 8강전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명문 구단 지베즈다를 만나 홈에서는 2대1 승리를 거두고 원정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며 4강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렇게 원정 경기를 무사히 치르고 선수들은 부랴부랴 맨체스터로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당시 1950년대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이전에도 언급했듯 유러피언컵에 출전을 막아왔고, 맨유가 그걸 무시하고 유러피언컵에 참가했기 때문에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는 맨유를 곱게 보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는 빡빡한 일정을 짜놓고는 맞춰 돌아오지 못하면 승점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는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얼른 미넨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유지 미넨 공항에 도착한 선수들은 이제 영국으로 갈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문제는 그날 하필 폭설이 내리면서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았다 보니 비행기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자 기장은 비행기의 양쪽 날개에 제설 및 방설 작업을 지시합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판단한 기장은 선수들에게 비행기가 이륙할 준비가 끝났다고 알렸고, 이에 일행은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이륙을 시도한 비행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장은 여러 번 다시 이륙을 시도해봤으나 계속해서 같은 소리가 나오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여 승객들에게 엔진의 결함으로 이륙할 수 없다며 다시 선수들을 공항으로 돌려보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장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다고 다시 통보하면서 이에 선수들과 일행은 다시 비행기에 탑승했고, 선수들은 비행기의 뒤편이 더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뒤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세 번째 이륙을 시도한 비행기는 이번에는 이륙을 성공하나 싶었지만 이륙 직전에 갑자기 속도를 잃어버렸고, 공항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에 부딪히면서 전방에 있던 민가와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충돌로 비행기가 두동강이 나버렸고, 비행기가 추락할 때 뒤편부터 먼저 떨어지면서 뒤편에 몰려있던 선수들과 승객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민가에는 불이 붙었죠. 얼마 후 의료진과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선수 7명을 포함해 21명의 승객들이 사망한 뒤였고, 생존자들도 매우 위독한 상태였죠. 던컨은 사고 시 즉사하지 않았지만 갈비뼈와 골반 그리고 다리가 모두 부서지고 폐와 신장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는데, 그가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때 옆에 있던 머피 코치를 알아보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코치님, 다음 경기는 3시에 시작하는 건가요?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다음 경기를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사고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보름 만에 21세라는 어린 나이에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외의 사고에서 살아남은 선수들은 부상이 너무 심해 은퇴를 선택해야 했으며, 버스비 감독은 던컨 못지않은 부상을 입고 2개월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죠. 언론에서는 그의 생존 확률이 50%라고 전망했지만 의사들은 그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그가 오래 버텨봐야 2주 안에 사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죠.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빠른 회복력을 보였고 조금씩 의식을 되찾아갔으며, 자신의 오른팔과도 같았던 머피 감독에게 자신이 돌아갈 때까지 맨유를 맡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머피는 버스비 대신 살아남은 선수들을 추스려서 잔여 경기를 치르게 되지만 주전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은퇴한 최악의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이 무렵 간신히 회복한 버스비는 선수들이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며 심각한 죄책감을 토로하는데,
자신이 유러피언컵에 출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기에 만약 맨유가 유러피언컵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참극은 없었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축구를 버리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으나 끝내 그는 축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스비는 부상에서 회복해 지팡이에 의지하고 올드 트래포드로 돌아와 뉴캐슬전을 준비했는데 당시 맨유 선수였던 로니 코프는 버스비가 라커룸으로 복귀했을 당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이 미넨의 병원에서 돌아와 처음 드레싱룸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잊을 수 없죠. 감독님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모여있는 선수들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문 밖을 도로 나가셨습니다. 선수들은 모두 감독님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어느 때와 같이 라커룸에 있어야 하지만 더 이상은 그 자리에 없는 선수들을 봤던 것 같아요. 이후 버스비는 이 암울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버스비의 아이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미넨 비행기 참사로 인해 버스비의 아이들이 사망한 여파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맨유의 성적은 15위로 추락하고 말았고 버스비 또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아야 했고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경기에 집중하는 데 애를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62-63 시즌 개막 직전에 맨유는 예전부터 노렸던 데니스 로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지만 19위로 추락하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그동안 쌓아올렸던 명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1963년 FA컵 결승전에서 레스터시티를 격파하면서 오랜만에 우승컵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버스비는 조지 베스트를 유스에서 콜업시켰고 데니스로 보비 찰튼 조지 베스트로 이어지는 잉글랜드 축구 리그 역사상 최강의 삼각편대를 구축합니다. 지난 시즌 19위를 기록했던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63-64 시즌 맨유는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이는데 데니스로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46골을 기록했고 찰튼과 베스트 또한 절정의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맨유는 승점 4점이 적은 2위로 리그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다음 시즌에도 삼각편대의 맹활약으로 맨유는 승점 61점을 획득하여 미넨 참사 이후 7년 만에 리그 우승을 달성하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66-67 시즌 버스비는 마음을 다잡고 선수들을 독려하여 부임 이래 5번째 리그 우승을 달성했으며 그 다음 시즌 유러피언컵 대회 우승에 도전을 나섰고 4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으면서 마침내 고대하던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승전의 상대는 다름 아닌 벤피카였는데 에우제비오를 대표로 하는 벤피카 선수들은 지난달의 완패를 복수하기 위해 이를 갈고 있었고 거친 태클을 일삼는 플레이를 보여주던 팀이었죠. 특히 이날 베스트는 상대에게 거의 완벽하게 봉쇄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다가 후반 8분에 찰튼이 헤딩골을 기록하며 승부를 맨유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벤피카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들은 매세운 반격을 퍼부으며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양팀의 승부는 연장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연장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베스트가 마침내 거센 압박을 뚫어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득점에 성공하며 맨유 팬들을 열광시켰고 이후 벤피카는 완전히 무너지면서 맨유는 4대1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경기는 맨유의 승리로 종료되면서 버스비 감독은 주전 선수 8명이 사망한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미넨 참사 이후 10년 만에 팀을 유럽 챔피언으로 등극시킵니다. 유러피언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후 버스비는 시즌 도중에 은퇴를 선언하였고 그러다가 1986년이 되었을 때 에버딘을 이끌고 유럽 대회를 제패한 알렉스 퍼거슨이 맨유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합니다.